음악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오름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8월입니다. 잘 지내셨죠? 8월에 녹음을 해주고 행복한 문학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오서영 시인의 8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는 달이다 라는 시기요. 그러네요. 지구는 물폭풍이다, 열돔이다, 더위가 절정을 이루는데 녹음에 조금씩 지쳐갈 때도 됐죠. 이 밤때쯤이면 8월이 오면 이렇게 우리는 가을을 조금씩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여행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여행도 가시고 아직 바닷가 나가지 못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해변에 한 번쯤 갈 시간을 주는 좋은 달이 8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8월을 우리 순수 한국말로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우리 순수 한국말로요 8월을 타오름달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름의 절정이 최고로 익는 달이지만 그 열정, 그 타오름 어느 달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8월은 한국인들에게도 특별한 달입니다. 우리 조국 해방의 날 8.15가 들어있고요. 한국에서는 개학을 8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8월이 묘한 것은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이 달에 타오름 속에서 가을을 알리는 시작인 입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더위 속에서 입추를 알리고 있다는 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대단한 희망이기도 합니까? 8월 말에는 밤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매미도 지쳐 오는 것 같은 더위의 한복판 속에서 문학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문학으로 삶을 이어가는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저리 없고 어렸을 땐 사랑을 몰랐지. 난 나이가 몇인데 이제서야 알았어.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좋은 시, 좋은 수필, 문학 인터뷰, 출간 및 등단 소식, 문학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좋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커다란 기쁨이면서 또 영광이기도 한데요. 문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삶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나를 반추해보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꽃들이 여기저기 농염한 빛깔을 뽐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름꽃들 중에서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수필 한 편 나눠보겠습니다. 맹난자 수필가의 여름꽃이라는 수필입니다. 수필 듣고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봄은
어수선한 축제처럼 지나가고 나는 지금 마딘 여름 속에 있다. 길고 긴 하루하루가 만년 같았던 50년 전 우리 집 마당에는 여름꽃들이 앞다투어 피었다. 키 큰 해바라기와 칸나는 북쪽 벽을 면해 있고 그 앞에 달리하며 백일홍, 장미, 맨드라미가 잇따라 피어나고 맨 앞줄엔 봉선화, 채송화, 분꽃이 앙증맞게 피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여름꽃의 함성이 들릴 것만 같다. 책을 읽다가 복도로 나와 창문을 열면 아버지가 화단에서 흙일을 하고 계셨다. 모종삽을 들고 화단 앞에 쭈그리고 앉은 뒷모습, 수척한 어깨 위로 그분의 흥얼거림이 지나갔다.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방학 날이면 아버지는 서재에서 우리를 기다리셨다. 한 사람씩 불러세우고 성적표를 받아 평균 점수를 일일이 주판으로 확인했다. 꾸중도 없는 긴 침묵의 시간이 사람을 더욱 긴장시켰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의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입에선 침이 마르고 가슴이 콩닥거리는 동안 눈은 갈색 나무 벽걸이에 꽂힌 글라디오라스에 가 머물렀다. 사뿐히 계단을 밟아 오른 소녀처럼 꽃은 층층이 붉게 피어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유독 그 화병을 좋아하셨고 거기에 글라디오라스를 즐겨 꽂으셨는데 때론 그 임무가 내게 부과되기도 했다. 책으로 둘러싸인 아버지의 서재, 어둑해진 공간, 그 정막 속에 혼자 앉아있기를 좋아하던 어린 내 기억 속엔 글라디오라스가 심상 이미지로 남아있다. 우리 집의 평화를 담보하던 그 꽃과 아버지의 서재, 그리고 시름없던 나의 어린 날을 기리며 그 후 나는 보를레르의 시 일구 곧 우리는 싸늘한 어둠 속에 잠기리 너무나도 짧은 우리들의 여름 발랄한 광명이여를 얼마나 마음속으로 되뇌었던가. 캥거루처럼 당신 품속에 나온 우리들과 책과 화초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그분은 타의 반 자의 반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집을 줄이느라고 책부터 없앴다. 수복 후 고서점에서 건져낸 책들을 수선하고 매만진 장서 5,000원권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책이 보이지 않았다. 책이 없어진 것만 알았지 책을 잃은 분의 심정 따위는 헤아리지 못했다. 화불 단독이라더니 얼마 뒤 우리는 생떼 같은 남동생을 가슴에 묻어야 했다. 아버지의 탄식과 어머니의 실성, 영락한 세월이 얼마 지난 뒤에 한직이 남아 주어져 우리는 이 관사에서 살게 된 것이다. 오랜만에 되찾은 영일. 그러나 살얼음을 디딘 듯 불안한 평온이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집에서 동생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퇴근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빈집에서 혼자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왕진원 의사는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혹시나 자살은 아닐까. 그 벙어리 냉가슴은 오래도록 나를 괴롭혔다.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이것이 이별이래 라던 노랫말이 먹먹한 가슴으로 밀려왔다. 숨이 멎을 듯한 무더위 속 7월 24일이었다. 백주의 정적. 머릿속은 온통 하얗기만 했고 귀는 멍멍했다. 전화로 부고를 알리려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내 눈과 딱 마주친 것은 칸나였다. 입안에 가득 핏덩이를 머금은 것 같은 칸나는 마치 늙은 집시 여자처럼 데스라고 쓴 카드를 들어보이며 내게 죽음을 통고하는 듯 했다. 엄연한 사실을 수긍하라는 듯 잠시 내가 선 지축이 흔들렸다. 왕성한 모든 생명활동의 극정인 여름이 내게는 그때부터 죽음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마음 안자락에 깊숙이 스며들던 죽음의 그림자들을 나는 기억한다. 6.25 피난 중에 내다버린 여동생의 시신, 뇌염으로 죽은 남동생, 어머니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대부분도 여름에 죽었다. 죽음에 관한 기억들이 유독 여름의 끝자락에 맞닿아서인지 여름은 언제나 나를 시간 저편 죽음에 서게 한다. 해밍웨이가 방화쇠를 당겨 개첨 산자락을 뒤흔든 것은 7월 2일 새벽이었다. 영광스럽게가 아니면 결코 파리로 돌아오지 않겠다던 보들레르가 반신불수의 몸을 이끌고 실어증에 걸려 파리로 돌아온 것도 7월 2일이었다. 그가 입원했던 돔가의 정신병원 앞에서 어느 이른 아침 나는 조바심을 치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곳 왼편 표지판에 1867년 8월 31일 46세의 나이로 보들레르가 이곳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죽었다고 쓰여있고 쇠창살이 촘촘한 1층 창가엔 붉은 넝쿨 장미가 그걸 덮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탄성이 앗 하고 지나갔다. 장미에 덮인 쇠창살. 나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7살 때인가 영문도 모르는 한 컷의 장면. 타인처럼 쇠창살 안에 어머니가 있었다. 잊었던 기억이 의식의 수면으로 떠올라왔다. 정신병원에서 숨진 보들레르, 모파상, 그리고 슈만도 여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도 모두 40대였다. 1856년 7월 29일 무더운 여름날 오후 4시 엔덴디히 정신병원에 들어온 지 2년 슈만은 혼자서 숨을 거두었다. 우리 어머니처럼 임종의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었다. 30분가량 지나서 그의 아내 클라라가 달려왔을 뿐. 1893년 7월 6일 블랑슈 박사의 병원에서 숨을 거둔 모파상도 혼자였다. 오베르의 푸른 보리 앞에서 총성 일발이 울린 것은 7월 29일. 고흐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동생이 온 뒤 새벽 1시가 조금 지나서 눈을 감았다. 테오, 난 지금 죽었으면 좋겠구나. 왠지 그의 말이 가슴속을 맴돈다. 어느 날은 그걸 소리내어 따라해본다. 난 지금 죽었으면 좋겠구나. 그 지금을 언제로 할까? 상상 속의 장면을 떠올리며
그것이 현실이 된데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다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음독자살은 7월 24일. 마침 우리 어머니의 기일이기도 하다. 제사를 지내러 남동생의 집을 찾아가던 날, 등 뒤로 쏟아지던 따가운 햇살, 숨이 턱턱 막히는 언덕길에서 나도 도쿄 다바타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가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짜릿한 통증이 지나갔다. 작가로서 그는 솔직하지 못한 것은 작가가 아니라면서 나의 어머니는 광인이었다로 시작하는 죽은 자의 명부에서 친가의 감옥 같은 2층 방에 갇혀있던 어머니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큰딸을 잃고 막내로 아들을 낳았지만 액년에 태어난 자식을 버린 자식으로 만들어 거리에 내다버린 슬픔, 갑작스런 친정 오빠의 죽음, 사업가인 남편의 방탕, 산후 우울증과 마음의 병이 겹친 결과였다. 그녀가 죽은 나이는 43, 내 어머니 나이는 48세였다. 내상도 비슷했다. 6.25 때 단 하나뿐인 피부지 남동생의 행방불명, 그것도 어머니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광인의 어머니를 둔 그의 무의식에 동조하면서 나는 그의 절망으로 발설하기 어려운 내 슬픔을 치유하며 인생을 쓰다듬는 버릇을 키워온 셈이었다. 어떠한 삶도 인간에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마치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3번의 자살기도 끝에 겨우 죽을 수 있었다. 가장 어리석은 형태로 자신을 멸망시키는 일만이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며 심한 자학의 길로 빠져들었던 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6월 19일 생일날 아침이었다. 여름꽃을 좋아하면 여름에 죽는다더니 과연 그는 여름에 죽었다. 죽으려고 생각했다. 올해 설날 옷감을 한 벌 받았다. 천은 3배였다. 여름에 입는 거겠지. 여름까지 살자고 생각했다. 는 그의 말이 요즘 내 상념을 어지럽히고 있다. 여름꽃을 좋아하는 나도 여름에 태어나서일까? 나는 한때 그에게 경도된 적이 있었다. 칸나의 빛깔마저 전율스럽던 그의 여름, 다자이를 읽고 또 읽었다. 사양의 여주인공 가지코는 일본 전쟁의 패망 후 귀족의 덕성을 지닌 어머니를 잃고 잇따라 남동생의 유서와 시신을 발견한다. 동병상련이랄까. 그녀와 비슷한 처지로 나도 맨발로 허허발판에 서 있었던 느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펼쳐지는 운명 앞에 좌절을 겪고 있을 때였다. 여름에 입는 거겠지. 여름까지 살자. 고 했다는 그의 말이 내 안에서 자꾸만 후렴구를 치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은 여름이다. 여름꽃이 시들어가던 그날의 폐원이 떠오른다. 담벼락 앞에 가느다란 목줄기를 뽑아올린 해바라기가 노란 동그라미로 허공에 대고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름의 종언을 향해서. 그 집은 우리 가족이 모여 살던 마지막 장소였다. 어린 동생들은 아버지가 계신 서모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후 나는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여름 한낮.
그때 바람에 일렁거리던 그 노란 동그라미가 하늘을 배회하는 고단한 한 영혼처럼 보였다. 아픈 기억, 어느 누군가의 또 다른 상처, 모양은 다르지만 생애의 아픈 기억들, 모두 다 우리 이야기가 아닌가 하네요. 꽃마다 빛깔과 모양이 있고 꽃말이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나름대로의 꽃말, 꽃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꽃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난다 하는 그런 추억들도 있잖아요. 인생은 한 편의 소설 같다고 하고 한 편의 시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수필처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펼쳐지는 운명 앞에서 좌절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가가 1942년생이니까요. 80이 넘으셨네요. 그 시대 분들은 일제강점기, 한국해방, 6.25 전쟁, 힘든 시기를 이기고 자제분들을 키워내신 분들입니다. 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많이 접한 세대들이세요.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가의 남동생이 병마로 죽었고 또 어머니도 그 상처로 오래 아파하다가 어느 날 운명을 달리하죠. 그 순간순간을 그 시절 마당의 꽃들과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네요. 그 어머니는 왜 죽었을까? 작가의 의심처럼 혹시 자살한 것일까? 아들을 생으로 잃었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 그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 보게도 됩니다. 살면서 아픈 기억 하나 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편의 소설을 써도 모자라는 얘기들, 한 편의 시 같기도 한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인생인데요. 인생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무거운 얘기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서 만만치 않은 문학적 저력, 또 성찰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맹난자 수필을 관통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음의식입니다. 죽음이 한 작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개성적인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은 수필 중에 많이 없거든요. 맹난자 수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자신만의 창의적인 수필 세계를 이룬 작가로서 한국 수필계에서는 거장이기도 합니다. 재현하고 표현하고 서정과 서사, 감성, 이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극적인 요소들을 잘 섞어서요. 글에 함께 공존시키면서 혼재하면서도 이 삶을 드러나 보이게 해주는 작가가 맹난자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그런 깊고 다각적인 수필 정신이 후배 수필가들을 일깨워서 한국 수필의 위상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릴 적 남동생의 죽음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하나의 죽음들이 여름꽃들과 연결되면서 무겁지만 심미적으로 우리를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더운 날에 무슨 죽음 얘기, 이 너무 무겁잖아. 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죽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 존재를 더 확인하게 되고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삶을 더 삶답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 삶의 성찰과 의미화를 구현하는 거죠. 맹난자 수필가는요.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했고요. 동국대학교 불교철학과를 수료했습니다. 월간 신행불교 편집장으로 지냈고요. 주역과 명리를 강의하면서 월간 까마와 묵과의 주역 에세이를 단연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수필 전문지인 에세이문학 발행인을 맡기도 했었고요.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월간 문학 편집위원, 그리고 지하철 게시판 풍경소리 편집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저서로는 수필집, 빈배에 가득한 달빛, 사유의뜰, 탱고, 그 관능의 쓸쓸함에 대하여, 만목의 가을 등이 있고요. 조경희 수필문학 대상, 현대 수필문학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게 있는 주제의 수필을 나눠봤습니다. 죽음을 성찰함으로써 삶을 더욱 활기차고 지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이에 행복한 문학 또 문 닫을 시간이 되었네요. 여름의 뜨거운 기운처럼 8월 한 달 뜨거운 정열로 멋지고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